제가 오늘 사실은 그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만은, 제가 며칠 선거 현장을 다니보니까, 예. 민주당은 코로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위기 잘했다. 잘했던. 앞으로 우리한테 하라.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진짜 문재인이 잘했나? 잘했나? 예. 제가 이거 좀 적은 거를 아침에 좀 제가 찾아서 오늘 아침 9시 현재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 명입니다. 확진자가 1,284명. 아침 9시 통계입니다. 사망자가 186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건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한 나라예요. 그게 몽고까지 제가 보탰습니다. 이 네 나라를 합치니까 이 네 나라의 공통은 싱가포르는 중국하고 6km 국경을 안 맞대지만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고 대만, 몽고, 홍콩은 뭐 아시겠지만 홍콩 바로 그 땅이고 대만은 바다에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중국하고 이 나라들은 뭐냐면 중국하고 굉장히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 통상이나 인적 교류나 소위 상호 의존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완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하늘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 국가예요. 자, 이 나라 인구를 제가 합쳐보니까 4,053명입니다. 우리보다 1,000만이 작죠. 자, 이 네 나라가 확진자가 2,576명입니다. 합쳐서. 예. 우리나라가 이 나라보다 4배가 많습니다. 아마 10% 정도 이게 디스카운트를 한다면 한 3.3배 정도 많겠죠. 사망자는 이 나라, 네 나라가 14명입니다. 예. 우리가 10.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비율을 좀 줄이면 12배 되겠죠. 자, 러시아 인구가 1억 4,500만입니다. 우리 3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국하고도 국경도 맞대지만은 아주 유럽계까지 광범위한 나라가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지 말고 일단 러시아 전체로 본다면 우리 인구 3배인데요. 놀랍게도 확진자가 4,73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 넘는 거죠. 그럼 인구가 3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산술적으로 곱하면 우리가 6배 더 그렇죠. 많이 발생한 거죠. 사망자는 43명입니다. 우리가 4.3배 많습니다. 그게 3배로 곱하면 13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초기에 중국과 이 국경을 폐쇄한 나라들은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는 4배 정도 평균. 그리고 많게는 6배. 러시아가 비교하면 사망자는 13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했다고 문재인 정권이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초기만 그 통계했으면 우리도 몽골은 사망자가 제로인데 뭐 제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명 이내로 줄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 나라들처럼 인구 4천만의 이 4개 나라처럼 14명 이상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료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념적 정치적 오판으로 이 화를 키웠는데 그나마 이것을 이 정도로 수습해 간 것은 잘 아는 민간 의료 역량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봐요.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77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도입. 인프라.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시행.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헬스케어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감염병과 관계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2015년 5월 20일 하순께 우리가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30여 명의 사망자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때 만들어 놓은 체계예요. 그래서 질본도 뭐 성격시키고 그때 정홍 총리, 지금 저 종로에 나와서 고전하시는 황교안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 하시고 또 나중에 총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와 관계없이 이게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고 이 정부처럼 자아자찬 안 했습니다. 거짓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혼이 나고 뭐 속된 말로 아이고 뜨거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뒤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 문재인이 덕을 봅니다. 결국 문재인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친중적인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우리 죽지 말아야 될 우리 국민들이 180명 죽고 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4개국이 14명이라고 그랬죠. 16명 짜봅시다. 170명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살인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러나 통계를 했으면 우리가 그 나라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이번에 보셨겠지만 국민이 사재기 안 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제가 와서 10명 이상 죽을 리는 없어요. 170몇 명은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살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늘을 열어놓고 있어요. 아직도 열어놓고 국민들한테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조금이라도 다릅니다만은 미국하고 이런 데가 확산이 됐는데 아니 왜 미주는 재국민이 투표 못하게 해놓고 중국은 또 왜 열어놓습니까? 하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공간 등에 뭐 소독하고 기타 수단을 강구를 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해놓고 그래도 교포 깨서 내가 안 가겠다면 도리가 없는 거지만 한 명이라도 미주에 계시는 교포가 투표 의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큰 배도 띄워서 그거 다 낙도의 투표를 하는데 국민의 참정권은 단 한 표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 소중한 겁니다.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건 각오로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건 뭐 기회 되면 이건 국정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왜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됐을 때 미국 내 공간과 중국 내 공간에 과연 위험도가 어디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자아자찬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것 모양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경제 안보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래서 돈 얼마 나눠준다, 달콤한 포퓰리즘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자아자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 때처럼 잘못 시인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력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반대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우리 신장군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런 논리는 맞겠네. 세월호로 사망한 300몇 명이 박근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면 코로나로 사망한 180몇 명은 문재인 책임이라는 논리는 승리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과관계를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미리 폐쇄했던 중국과 인지만 대만, 몽고,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이 나라가 했듯이 1월 초에 우리가 국경을 국민들이 그러고 아니 그냥 의사협회에서 몇 분을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청원도 많이 하고 그때쯤 닫았으면 이분들보다 훨씬 작은 분이 죽었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 이 아까운 100몇십 명의 국민의 생명 책임은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이거 반드시 나중에 따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일본하고는 비교 안 합니까? 예? 일본도 우리가 좀 다른 게 확진자가 적어요. 적지만은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국경을 초기에 올림픽 때문에 개방했던 거거든. 그래도 지금 비교하는 거는 개방했던 거와 폐쇄했던 걸 차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 언론이 요새 일본을 과장을 한다고. 네. 일본이 지금 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인구는 우리의 2.3배고 네. 사망자는 한 90명 될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일본이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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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나는 한국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을 의도적으로 내려앉히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 한국 신문들은 일본의 방역을 잘못하고 진단이 잘못돼서 뭐 아베가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니 일본이란 나라가 적어도 뭐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나 언론의 자유나 사회 개방도가 훨씬 뒤처진 중국 같은 나라라고 하면 우리 논리가 맞을 수는 있어요. 일본, 중국은 아니죠. 예. 제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일본이 숨기해서 일본이 정권을 유지한다? 일본 언론 뭐 요미우리 아사히가 그냥 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이 국가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요걸 딱 악용하는 독재자들이 있어요. 지금 네. 헝가리. 네. 그리고 여기 뭡니까?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요걸 이용해가지고 방역을 빙자해가지고 언론 자유를 제어를 하고 정부를 비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정부 비판하면은 방역에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적인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이 좌파 정권, 한국의 좌파 정권하고 딱 맞아버린 거예요. 네, 네. 이게 코로나 사태 수습한 이후에 이걸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리는데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큰 사건이 네. 우리의 현재 있는 시스템과 제도와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한 소위 블랙스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사실 29년 대공황이 그렇죠. 파시스트 정권을 낳게 되고 나치를 만들었죠. 나치. 파시스트는 그 전이고. 네, 나치 정권을 만들고 그러니까 무솔리니 그 전인데 하여튼 나치와 파시스트 사상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독일, 이태리, 스페인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명승하게 되는 배경이 됐고 또 스탈린 체제가 굳어지고. 굳어지고 그다음에 일본은 아예 31년도 만주사변 37년 중일 군국주의로 가고 거죠. 그다음에 영미 특히 미국같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튼튼한 데는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렇죠. 하죠. 케인지안. 예,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참 인간이 참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부딪히면 그 위기를 과장하게 됩니다. 그게 큰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그렇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참 나라가 복이 좀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잘 소프트 랜딩 시켜서 나라가 더 되고 또 이런 큰 위기가 되었을 때 사실은 국가의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랙이나 뭐나 코너링 할 때 이 쭉 직선주로 해서 스케이트를 하더라도 순위 변동이 잘 없어요. 코너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를 만나서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번에 총선 앞으로 2년 후에서 대선에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렇죠.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큰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같은 사람을 계속 선택하면 코너 돌다가 어떻게 돼요? 자빠지죠. 직선줄에서 자빠지는 주자 별로 없습니다. 코너에서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코너에서 자빠져서 등외로 밀리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되니까 정말 이제 코너링을 도는데 지금 쇼트랙에서 좋은 지도자를 그거는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국민이 좋은 정치 지도 그룹을 이번에 꼭 선정을 하셔서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정말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역사에서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잘해가지고 순위가 껑충 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처음이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오일 쇼크. 그때 우리가 중화공업을 그냥 추진해버렸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는 투자를 안 할 때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중화공업을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일마니가 몰리는 중동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역정성의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97년, 98년의 외환위기도 우리가 극복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 기업이 구조조정해가지고
그걸 거치면서 오늘날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하면은 국제적 위상이 달라집니다. 아니, 제가 기억도 해요. 강만수 부총리 두 사람, 그래 됐다. 우리가 제일 극복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이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극복을 잘해야죠. 극복을 잘하면 우리가 이제는 빅5가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전에는 G7, G8 하다가 G20, G20을 만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G20을 만든 분입니다. 최초 회의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은 좌파들이 참 이게 부각이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럼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경우 잘 되느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이게 완전히 찬스입니다. 그렇죠. 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럼 또 잘 아시겠지만은 아까 1차 오디션 이야기 했는데 그때 69년도 닉슨 닥트린하고 미첼 사단 빼고 72년도에 4차 동결 조치하고 나는데 73년도에 10월 달에 그때 제 기억으로 그 4차 중동전이 났었어요. 4차 중동전쟁이 여파죠.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4차 중동전쟁 1차 오디션 나기 바로 직전에 1배럴에 2.45달러였습니다. 그게 12달러 갑니다. 12달러 갔죠. 6개월 사이. 6개월. 그 다음에 79년 2월에 이란 혁명이 나서 80년도에는 42달러까지 17배 올랐습니다. 그게 80년대 10달러로 떨어지면서 소련이 붕괴된 건데,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런데 중화학공업이 제일 기름이 많이 필요한 그게 아닙니까? 기름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거를 역전을 시켜서 중화학공업 대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와 관료가 있어요. 그 관료가 있고. 그러니까 유신을 독재라고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앞으로 이번 총선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보수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 이래서는 안 된다는 화두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런데 보수, 우파, 자유진영 여러 말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인간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가면은 미학적인 겁니다. 누가 근사하게 보인다. 누가 지저분하다. 이런 건데 우리 우파가 우리 보수가 그동안에 멋진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람이 멋지다든지 맞습니다. 아주 아름답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교양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괴물하고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좌익과 싸우다가 좌익을 닮아가는 면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파의 미학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파의 미학이 뭐냐? 이게 좀 철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사한 군사 프레이드도 미학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서 우파는 뭐가 멋지다, 감동적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고민하고 이제 그게 바탕이 된 것이 어저께도 정경희 교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역사입니다. 역사. 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파는 역사를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 대표님도 너무나 책에도 쓰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참 부러워하는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60년대 수정주의 사관 때문에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냥 폄훼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레이건, 대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역사에 대한 인식, 철학적인 자성 이게 있어야 사실은 비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철학, 역사와 같은 인문사회학 쪽에 성찰이 없는 지도자는 제가 봐서 국가를 크게 융성시킨 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민의 꿈을 일으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강대국, 과거 표현하면 대제국의 꿈을 국민들한테 불어넣습니다. 강대국과 대제국의 꿈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
찬란한 인류 문명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과 그 담론의 바탕 위에 저도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지도그룹,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기를 소망하고, 뭐, 저도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한참 바쁘실 텐데, 1시간이나 잡아. 아닙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할애주셔서 선거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